밥 한 숟가락의 길. 나는 한국에 오던 날 공항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인도에서 가져온 얇은 스카프가 목을 간지렸고 내 양손은 비행 내내 꼭 쥐고 있던 여권과 서류 때문에 땀으로 눅눅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밤 공기가 들이쳤다. 알 수 없는 국의 향, 고등어를 지지는 냄새, 익숙하지 않은 자음들. 그 공기 속 어딘가에 앞으로 나와 함께 살 여자의 냄새도 섞여 있을 거라고 어쩐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옥이었다. 나는 그녀를 엄마라 부르기 전에 오래도록 어머니라고 불렀다. 입을 열 때마다 어금니가 먼저 닿는 그 단어는 내 모국어의 모서리들과는 다른 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각은 우리가 서로에게 내밀어도 잘 맞물리지 않는 알 수 없는 어긋남의 시작이기도 했다. 결혼 첫 해 여름 나는 시어머니에게 고향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감자 사부지에 겨자를 튀긴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부엌 전체가 금방 고향의 오후처럼 따뜻해진다. 나는 감자와 양파를 얇게 썰어 달궈진 팬에 올리고 터머릭과 큼, 고수씨를 손으로 비벼 넣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작은 북처럼 쿵쿵 울릴 때 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먹어. 그녀는 냄비 뚜껑을 살짝 들었다가 탁 닫았다. 나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향신료의 향이 꼭 내 실수인 나쁜 습관인 양방 안에 퍼지던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냄비 뚜껑을 닫는 손등의 힘줄이 말해주었다. 이건 우리 집의 냄새가 아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국 음식을 배웠다. 고추장을 골라 사고 된장을 어디서 사야 덜 짠지 메모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나는 내 손을 자주 의심했다. 소금을 몇 꼬집 넣는 게 맞는지, 마늘을 더 다져야 하는지, 찌개 국물의 깊이가 왜 오늘은 어제와 다른지. 의심은 조용한 곰팡이처럼 자라고 어떤 날은 냄비를 내려놓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축 늘어졌다. 어머니는 가끔 내 옆을 지나가면서 국이 좀 싱겁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엷었다. 물 한 컵 같았지만 마시고 나면 배가 차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보던 드라마의 제목들을 외웠다. 빛나는 무언가, 손등의 꽃, 엄마의 엄마.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때로 내게 번역되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 말의 뜻은 알겠는데 마음은 잘 모르는 말들. 다만 드라마 속 시어머니들이 소리치면 어머니의 얼굴이 조용히 박음질되듯 굳어지는 걸 보았다. 그녀의 옆 얼굴은 섬세하고 예민했다. 칼날 같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오래 살며 갈아진 조심스러움이 만든 윤곽 같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다. 동그랑땡과 전이 쌓이는 접시 사이로 말하지 않은 말들이 쌓였다. 나는 손이 빠른 편이었지만 어머니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계란물을 풀고 나는 그 옆에서 부침개를 뒤집었다. 기름이 튈 때마다 짧게 들숨이 섰다. 점심이 지나면 친척들이 몰려왔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며 허리를 숙이면 모두가 내 등에 시선을 얻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님 음식 솜씨 그대로네 라며 칭찬이 오갈 때 나는 웃었다.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말의 위치는 매번 조금씩 달랐다. 어떤 날은 많이가 빠졌다. 그 빠짐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겨울 딸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다. 하나가 잠들 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가만히 눌렀다. 아이들은 얼굴이 많이 변해. 오늘 이 얼굴은 오늘만 있는 거야.
어머니가 내게 처음 길게 해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어머니의 일생에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 어느 문턱을 넘고 내게 도착한 문장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었다. 아이 돌잔치가 있던 날, 내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축하해 주셨다. 화면 속 어머니는 사리를 곱게 말아 어깨에 올리고 미소 지었고, 아버지는 셔츠 소매를 걷고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시댁 친척 몇 분은 핸드폰 화면에 인사를 했고, 어떤 분은 그저 손을 한번 흔들었다. 뒤풀이가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엔 친정 부모님도 한국에 오시면 좋겠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다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계절이, 비용과 비자와 시간을 건너야 하는 국경선들이 들어 있었다. 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내에는 이루지 못할 약속의 미안함이 먼저 배어나왔다. 어머니는 내 어린 미안함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 닫힘은 내가 닫은 것이기도 했다. 그 다음 해 봄 병원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재검 통보를 받았다. 남편 준호는 밤늦게 돌아와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미타 엄마, 재검 나왔어. 큰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친 식탁의 평범한 저녁들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나는 느낌. 어머니는 그날 내게 눈을 맞추지 않았다. 괜찮아. 다들 그러더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밤에 화장실로 가는 길, 어머니의 방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얇은 빛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 노크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둠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다. 검사 전날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켜고 쌀을 씻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쌀뜨물 속에서 손을 흔들 때마다 지난 몇 년의 말들이 물밑으로 가라앉고 다시 떠올랐다. 나는 소고기 대신 닭을 선택했다. 커미는 넣지 않았다. 대신 마늘을 한국식으로 다져 넣었다. 미지근한 물에 국간장을 풀고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 넣었다. 인도의 종갓집 음식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기름에 파를 먼저 태우지 않고 끝으로 살짝 올렸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나는 그 공기가 좋아서 한동안 국물이 부푸는 것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무릎 담요를 덮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국을 내왔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뭐니? 닭국이에요. 기름을 많이 안 쓰고 소금도 적게 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어머니의 얼굴을 지나갔다. 첫 숟가락, 두 번째 숟가락. 어머니의 목젖이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눈을 보았다. 고맙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두 음절이 내게는 길고 넓은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도 입술 모양이 살짝 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와 그 집의 냄새가 된다는 일, 언어와 반찬과 칼의 길이, 빨래 널어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의 방향을 다시 배우는 일. 검사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내내 곱씹었다. 나는 알았다. 그 말의 관리는 병의 관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관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부엌 문틀에 기대서서
내가 칼질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물었다. 그때 첫 해에 해줬던 그 노란 감자 있잖아. 그건 뭐였니? 나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사부지요. 감자에 터머릭 넣고 씨앗 몇 가지를 기름에 터뜨려서 넣는 요리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한국식으로는 못하니? 나는 칼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번 해볼게요. 그날 우리는 함께 장을 봤다. 시장의 마늘 냄새, 생선의 비늘이 햇빛을 받으며 번쩍이는 광경, 반짝이는 참기름병들. 어머니는 오이를 집으며 이건 아삭한 소리가 나야 한다. 고했다. 나는 귓속말처럼 적었다. 아삭. 어머니는 시금치를 만지며 물이 많으면 안 돼. 라고 했다. 나는 또 적었다. 물 적게. 집에 돌아와 나는 감자를 얇게 썰었다. 어머니는 양파를 반달 모양으로 썰었다. 나는 씨앗을 덜 넣었다. 커민보다 들깨가루를 조금, 겨자 대신 깨를 조금. 기름은 참기름이 아니라 포도씨유를 썼고 마지막에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팬에서 나는 소리는 고향의 소리와 이 집의 소리가 섞인 어떤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소리 좋다. 라고 했다. 그 말이 내게는 축복처럼 들렸다. 우리는 그날 감자 사부지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무언가를 먹었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감자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는 동안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작게 웃었다. 먹을만하네. 나는 그 말이 이렇게 행복한 말이 될 줄 몰랐다. 다음엔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그래. 그리고 너도 내 걸 나한테 좀 가르쳐. 라고 했다. 너도 내 걸. 그 말은 내 뼈를 다독였다. 나는 내 걸 가질 수 있는가? 나는 내 걸 배울 수 있는가?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라는 말 뒤에 내 이름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서툴렀다. 어떤 날은 작은 접시 하나의 위치 때문에, 어떤 날은 아이 양말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때문에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오래 굳어 있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불편하면 말하려 했다. 나는 내라고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법을 연습했다. 질문은 싸움을 줄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봤다. 올해는 어머니가 제안을 했다. 올해는 내 음식 하나를 상에 올리자. 나는 놀라서 웃음이 났다. 정말요? 그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걸로. 우리는 가족들이 낯설어하지 않을 정도의 것을 골랐다. 나는 된장 커리를 만들기로 했다. 손질한 제철 채소와 작은 두부 조각을 넣고 된장을 푼 물에 커리 가루를 아주 조금 섞었다. 오해받지 않을 만큼, 그렇지만 분명한 나의 색이 남을 만큼. 내가 된장을 풀 때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다. 그건 마지막에 넣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 향이 날아가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절날 아침, 부엌은 늘처럼 분주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다. 한쪽에서는 조기가 줄줄이 누워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된장 커리를 저었다. 어머니는 친척들이 도착하기 전 내 음식을 한 수저 맛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내게는 끝없는 문장보다 더 길었다. 상을 차릴 때 내 요리는 상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놓였다. 나는 그 위치를 좋아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먼저 앉는 사람들도 모두 지나치며 한 번씩 볼 수 있는 자리. 친척들이 앉고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삼촌은 전을 입에 넣으며 역시 순옥이 솜씨.
라고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도 이번에 하나 했다. 라고 덤덤히 말했다. 삼촌은 젓가락을 내 요리에 가져갔다. 그는 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뭐야? 된장인데 된장 아닌 맛도 나네. 모두가 한 번씩 맛을 봤다. 이모는 웃으며 말했다. 입에 익숙한데 또 새로운 맛이네. 괜찮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 끝머리에서 내 쪽으로 아주 잠깐 눈을 줬다. 짧은 눈맞춤. 그 사이로 많은 말들이 오갔다.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는 가운데에 놓자. 그런 말들. 명절이 지나고 집은 조용했다. 접시를 설거지하다가 어머니가 내 옆에 섰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마음에 놓인 돌이 하나 줄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 사실 커리 냄새를 맡으면 좀 불안했어. 나는 손에 묻은 거품을 물로 씻어내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너희가 처음 왔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냄새 하나에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나로 살아온 게 다 틀린 건가 싶기도 하고. 나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접어 작은 상자에 넣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불안했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설거지 물에서 작은 거품이 톡톡 터졌다. 그녀는 내 손등을 잠깐 보더니 다시 싱크대 쪽을 봤다. 우리가 둘 다 말을 아껴서 더 멀어졌나 보다. 나는 그제야 둘 다라는 말이 고맙다는 걸 알았다.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만은 아니라고, 우리 둘의 서투름이 만든 거리였다고 말해주는 그 표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나가 잠이 든 후 나는 부엌등만 켠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도 식탁 끝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 그런 시간은 우리가 처음 만난 후 처음이었다. 아미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처음으로 또렷이 불렀다. 응. 내가 해준 밥을 처음 먹고 온 날이 있어. 너는 못 봤지만 그날 내가 혼자 울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보았다. 늘 고무장갑 안에 있던 그 손. 여러 해를 함께 보냈지만 나는 그 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손등에 난 작은 점 하나. 설거지로 벗겨진 빨간 피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내일부터는 한 가지씩 서로 가르칠까요? 저는 어머니께 김치찌개를 배우고 어머니는 저에게 사부지를 배우고 번갈아 가면서요. 어머니가 웃었다. 이번엔 정말 웃었다. 그래. 근데 김치찌개는 그냥 막 끓이는 게 맛있어. 막이요? 응. 너무 재지 말고 맛을 보면서. 나는 메모하지 않았다. 그 말은 메모할 수 없는 말 같았다. 대신 마음에 넣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준호는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 하나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막 끓이는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나는 소금을 더 넣으려다 말았다. 어머니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지금이 좋아. 그 말이 어쩐지 고백처럼 들렸다. 지금의 너가 좋다는 말처럼.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바깥에 눈이 더 세게 내렸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눈 오는 날이 좋더라. 소리가 없어지잖아. 말도 덜하게 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날엔 마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얼굴을 한번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문장을 함께 만들었다. 봄의 초입, 어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문자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상 없음. 나는 그 두 글자가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더 읽었다. 어머니는 별말 없이 문자를 닫았다. 긴장이 오래된 방에서 향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나 글씨가 별로지만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된장집 앞 마트 입원 냄새가 덜함, 고추장 비빔용과 국용다름, 마늘 여름에는 덜 매움, 감자 사부지 씨앗 적게, 간장 한 방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어깨를 으쓱였다. 내 음식, 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적어봤어. 나는 노트를 받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그 노트를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래 보았다. 그 장면이 언젠가 내가 늙었을 때까지 남을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내가 조그맣게 비쳤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인도의 엄마. 멀리서도 내 숨소리를 알아듣던 엄마. 엄마, 나 여기서 엄마를 하나 더 알게 됐어.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다. 그럼 그 엄마도 딸을 하나 더 얻은 거지. 나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웃었다. 여름, 우리는 다시 시장에 갔다. 어머니는 내게 토마토 고르기를 가르쳤다. 나는 어머니에게 카르다몬의 향을 맡게 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웃었다. 향이 얌전하면서 깊네. 그 말은 오래된 찻잔처럼 손에 쏙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또 함께 요리를 했다. 이번엔 어머니가 제안했다. 내 방식으로 나한테 된장찌개를 만들어봐. 나는 웃음이 터졌다. 된장찌개를 내 방식으로, 그건 어쩐지 불경스러운 모험 같았지만 동시에 설레는 실험이었다. 나는 된장에 아주 소량의 생강즙을 섞었다. 파를 먼저 볶지 않고 마지막에 올렸다. 두부는 미리 소금을 살짝 뿌려 물기를 뺐다. 어머니는 내 손을 뚫어져라 보았다. 국물이 끓자 우리는 동시에 국자를 들었다. 한 수저.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향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말. 그 한마디에 나는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논쟁이 길어졌다. 하나의 교육 방식, 집안의 작은 규칙들. 그러나 끝의 모양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문이 먼저 닫혔다. 지금은 말이 먼저 닫혔다가 조금 뒤 문이 열렸다. 나는 화가 났을 때 한국어가 엉켜서 더 많은 모국어를 섞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가만히 앉혀 옆에서 물을 따라주었다. 물잔에서 올라오는 아주 작은 기포들. 나는 그 기포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끓지 않고도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 어느 늦가을 저녁 준호가 야근을 했다. 하나는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나는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된장 커리와 김치, 그리고 사부지 우리의 세 가지 색이 반짝거렸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감자를 집어들었다. 너는 언제 처음 한국이 너의 집이구나 했니? 나는 창밖에 가로등을 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이요. 어머니가 웃었다. 오늘이라서 다행이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요? 제가 언제 처음으로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었나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포개었다. 손등에 작은 점이 더 또렷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첫 해, 내가 만든 노란 감자를 보고 냄비 뚜껑을 닫았던 날. 그날 밤 사실 나는 내 방 앞에 서 있었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근데 내 입이 너무 늙었더라.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부르기로 마음먹은 건 나는 말이 늦었고 너는 말이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 나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났다. 씹을수록 매운맛도 났다. 오래 잠긴 마늘장아찌처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일 너랑 시장 갈 때 같이 쓰자. 봉투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갚는 게 아니야. 같이 쓰자. 이 집 냄새를 같이 만들자.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를 받지 않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내가 몇 년 동안 상상으로만 붙들던 손이었다.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하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한 나라의 공주는 다른 나라의 바람을 좋아했어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 하나는 금방 잠들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며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미타, 네, 사랑해.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등을 펴고 앉았다. 저도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공기 중에 먼지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멀리서 냄비가 아주 약한 불에 눌어붙지 않게 놓여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은 아마도 이제 한동안 닫히지 않을 것 같았다. 겨울이 다시 오고 눈이 다시 내렸다. 눈이 내리면 소리가 줄어든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여우는 컸다. 나는 알았다. 여우는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걷는 길이라는 것을. 한 숟가락, 한 접시, 한 계절씩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집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의 마음은 밥 한 숟가락에도 풀리고 말 한 줄에도 매듭이 생기며 다시 눈 한 번 마주치는 일로도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저녁 나는 사부지에 들깨가루를 한 꼬집 더 넣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삼키고 나를 보며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식탁 위를 환히 비쳤다. 나는 그 빛으로 내일을 생각했다. 우리 셋, 아니 넷. 나와 준호와 하나 그리고 어머니. 서로의 냄새가 섞여 새로운 냄새가 되는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익숙해지면서도 여전히 작은 설렘이 있는 집. 끝나도 끝나지 않는 감정이 있다. 우리는 그 감정의 길 위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다. 그리고 그 길은 늘 부엌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마음으로 이어진다. 여운이 남는다. 그 여운이 우리를 내일도 한 숟가락 더 먹게 한다. 그 여운이 우리를 또 한 문장 더 말하게 한다. 그 여운으로 우리는 가족이 된다.